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잔나비 노래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죠.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야말로 뜨거웠던 2023년 8월의 여름밤들을 떠나보내고 9월의 초입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조 셰프님, 오늘은 저희 네이버 홍대 스튜디오에 나와 있네요. 네.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출장도 좀 많이 다녀오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출장도 많이 있었고 네. 공사가 다 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되게 바빠서 좀 이렇게 한동안 연락도 좀 뜸하고 이번 달에도. 그렇죠. 요새 이제 저희가 거의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을 만나서 녹음을 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조 셰프님 생각이 나는 그 것들이 많았어요. 이슈가. 오호. 지난번 저희가 녹음한 이후에 오늘까지의 이 한 달 동안만큼 뭔가 얘기거리가 많았던 기간도 좀 드물지 않았나? 꽤나 풍성한 예. 이슈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 같은 이슈도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을 전 또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저희가 녹음을 할 때는 네, 대한민국이 온통 네, 테러에 대한 그쵸, 걱정과 공포에 휩싸였었는데 맞아요. 칼부림 뭐 이런 사건들. 이번 달은 원우 씨는 어땠어요? 어떤 이번- 이슈가 제일 대한민국을 뒤덮었나요? 가장 저는 컸던 건 역시 좀 그 일본 한일 관계라고 할까요? 아하. 이렇게 맞아요. 일본 오염수 문제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좀 크게 느껴졌고, 또 초전도체 이런 것도 저 되게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를 먼저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뭐가 많았는데 장르도 다양하고 분야도 맞습니다. 다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밌는 영화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이 그렇죠. 워낙 이제 성수기, 정말 뭐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가장 뜨거운 또 격돌의 시기인 만큼 네. 좀 스케일 큰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영화들도 한국 영화로서 또 되게 맞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 그 달짝지근해라는 네, 그런 영화, 있죠. 그 유해진 씨랑 김희선 씨랑 네. 차인표 씨 나오는 영화인데, 그것도 좀 재밌게 봤어요. 저는 또 재밌었어요. 이게 무대 인사가 또 이렇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어허. 저 무대 인사를 제가 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 스마트폰 이후에 무대 인사는 이렇게 막 관객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어허. 이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보고, 뭐 최근엔 또 뭐 가수 검정치마 콘서트 다녀오기도 했고, 이야, 바쁘셨네요. 엊그제는 또 소설가 최은영 작가님의 북토크 행사 또 가서 구경해보고, 이야, 나름 바빴네요, 저도. 굉장히 바쁘셨네요. 오늘 약간 최근에 본 작품들 얘기 좀 해보면 음, 재밌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히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영화를 보고 조 셰프님한테 이렇게 슬며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놨었거든요. 맞아요.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 네, 이번 달에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영화를 두 작품은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쵸. 발굴하기 위해서. 네, 그 두 작품 외에도 오늘 뭐 간단하게 다뤄볼 네,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네.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어. 오펜하이머나 어, 또 다른 영화까지 해서 저희가 한 4-5편을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고 와서 그러니까 한 달에. 사실 영화만 봐도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슈들도 많고 네, 각자의 개인적인 또 생활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달 한 달 동안 굉장히 영화 보는데 네. 문화생활 하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꾸준히 뭔가 녹음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서 그렇죠. 네. 보냈던 한 달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 얘기 잠깐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음.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음. 봤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영화에 대해서 평가랄까 이렇게 네. 코멘트를 할 때 0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장점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쌓아가는 패턴이 있겠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100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이제 좀 흠결이나 단점이 보일 때마다 깎아가는 그 방식이 있다고 할 때, 음. 저는 이 영화에서 점수를 깎을 요소를 전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만점일 수 있는 거네요. 전 뭐 제가 뭐 주제 넘지만 네. 별 5개를 저는 어허. 충분히 줄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물론 이제 제가 딱 한 번, 아무런 기대 없이 한 번밖에 안 본 상태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매우 감탄하면서 봤었던 작품입니다. 흡사, 제가 최동원 감독님의 영화 암살이라는 작품을 보고 네. 이 영화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영화로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최고치가 아닌가, 한국 영화가 뽑아낼 수 있는 최고치의 오락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거의 2023년 버전의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죠, 암살은. 네.
조 셰프님이 어떻게 보셨을지가 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원호 씨가 보라고 해서 봤고요. 네. 거의 아바타처럼 그래? 보라고 하면 봐야지. 제가 근데 이걸 또 얘기를 할 때 또 막 이 영화 막 끝내줘 막 응.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대치가 그렇지. 올라갈까봐 네. 그냥 넌지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원호 씨가 이렇게까지 감탄을 했는지 몰랐고 네. 저는 그냥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굉장히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보라고 하면 또 가서 봐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아, 저 홀로 네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 포스터만 예. 포스터였나? 이렇게 그렇죠. 뭐 스틸컷이라고 하나? 맞아요, 맞아. 이병헌 씨의 머리가 삐죽삐죽 올라가 있길래 네. 저는 약간 블랙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이 영화를. 어, 전혀 그러니까 뭐 아무런 정보가 정보 없이 없이. 갔고 예. 뭐 아파트 주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블랙 코미디가 언제 시작될까? 그리고 박서준은 왠지 까메오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 초반에 나오고 사라지나 보다 했는데 네. 웬걸 굉장히 비중이 있었고 그렇죠. 주연이시죠. 뭐 네. 상당히 영화의 밀도가 높았고 네. 제가 바로 느낀 건 아닌데 그 네. 다음날 이제 회사 가서 후배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설국열차 같은 느낌이었냐 하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맞아요. 조금 그런 뭐 색채도 그렇고 네, 영화에 대한 어떤 만듦새도 그렇고 네네. 상당히 밀도 있게 잘 만들었고 이 영화는 특히 내수용으로 굉장히 좋다. 우리 그 한국 관객용으로 네. 좋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주제가 네. 뭐 만고불변으로 부동산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고. 너무 잘 잡았어 네. 그거를. 그래서 이게 아파트와 빌라가 구분되잖아요. 사실 우리 맞아요. 심적으로. 네.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는 또 더불어 요새 뭐 순살자의 이런 말들도 있는데. 맞아. 하필 또 그런 네, 이슈들이 네. 있을 때 나온 영화죠. 브랜드 아파트의 어떤 서열이 그어지고 맞아요.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상승 하락 전망이 네.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리고 네. 지난 특히 뭐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부동산 폭등했다가 뭐 그 낙차에 대한 견해들이 네네. 워낙 분분해서 네.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부동산 이슈가.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안성맞춤인 주제를 굉장히 잘 골랐다. 네. 그래서 우선 일단 주제 선정이 탁월했고 네. 그 안에서 결국은 혐오 사회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맞아요. 적절하게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원우 씨한테 이 얘기를 다시 묻겠지만 네. 총감상평을 저는 뭐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호우 시절에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구분짓고 분리하는 네. 것들이 상당히 우려된다. 음. 근데 이런 세계관 속에서 나를 지키고 네. 또 더불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뭘까? 이 영화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잘 주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분리와 배척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함께 어우러지면서도 가능할 텐데 네. 내가 나를 온전히 지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방법만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 영화 속에서 나왔었던 이병헌 씨의 방법이 극단적으로 보면 뭐 비판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네. 내리기 쉬운 결단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물론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내용을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어떤 우리가 왜 분리하고 배척하는지 네.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공포심이 무언지 뭐 불분명한 어떤 우리의 불안감이 무언지 네. 이런 것들을 한 편의 오락 영화에서 상당히 상징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만들었던 맞아요. 영화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 잘 만들었다. 그런데 두 번 보기 좀 힘들다. 좀 약간 이걸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게 네. 요새 제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힘드시군요 요새. 좋아하지만 두 번 보려면 호흡이 한 번 더 필요한 맞아. 그 말은 먼저 할 것 같아요. 느낌. 근데 오늘 지금 시간에 다룰 영화들이 사실 좀 다 그러네요. 저에겐 감상이. 그런가요? 네. 그렇네요. 원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너무나 재밌게 봤고 특히 아까 설국열차 얘기하신 게 되게 인상적인데 저는 처음에 이 영화가 이제 재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성격이 있죠. 요 아파트 빼놓고 전부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재난 영화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났다, 뭐 혹성이 별 충돌을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단결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인데 요거는 아파트라고 하는 하나의 소유물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안과 밖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 장치를 썼다는 게
너무나 효율적이고도 영리한 일단 맞아요.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되게 어둡고 또 되게 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의 한계와 그늘을 좀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판단이라고 그래서 봐요. 모든 등장 인물들에게 다 양과 음이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박보영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도 그쵸. 중간에 잠깐 폭주하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다 양과 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좀 천재적인 작품 구석이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설국열차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생각나는 소설 작품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게 1954년도 소설 작품인데 이제 이 작품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해요. 약간 배경 지식이랄까, 그 설정상의 이제 캐릭터상의 어떤 좀 인물들의 캐릭터가 좀 비슷하게 배분된 구석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되게 고전처럼 이렇게 읽히는 작품이긴 한데, 막상 또 실제로 읽은 사람은 또 많지 않은 이제 그런 작품일 수 있어서 요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사실은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하나의 패러디의 성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5소년 표류기라든지 줄 베른의 15소년 표류기가 되게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버트 밸런타인이라는 작가의 산호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소년들이 어떤 산호섬에 표류돼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살아나가는 이게 이야기예요. 되게 굉장히 인기를 끈 이제 작품인데, 윌리엄 골딩이 되게 좀 삐딱하게 이 흐름을 바라본 거죠. 야,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일까? 그렇게 과연 섬에다가 산호섬에다 고려를 시켰을 때 15소년을 표류시켰을 때 정말 그렇게 꿈처럼 모험처럼 그렇게 살아나올 수 있을까? 아닐걸? 이라고 돌려가고 있는 작품이에요. 패러디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산호섬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몇 명 인물, 등장인물 이름을 가져옵니다.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을 보면 좀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이 파리대왕의 세계관을 좀 공유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누구도 쉽게 미워할 수 없게 그 작품의 그 캐릭터를 배분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라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소유물을 필두로 생존자들을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 그 소유물이 표류의 시작점이 된다는 설정이 저는 너무 재밌었고, 이 이제 감독님 성함이 엄태화 감독님인데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도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유토피아, 그리고 우리가 그 콘크리트에 비유하잖아요. 굉장히 강한 뭔가 지지대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 역시도 얼마나 쉽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이 제목에서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문학 작품 같은 영화였어요. 유토피아가 또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하죠. 어원상으로 살피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참 여러모로 제목 설정도 참 잘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작품이어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저희가 뭐 오늘 보니까 저희 둘의 입장이 다 약간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이 작품 얘기로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펜하이머도 뭐 잠깐 얘기해 볼까요? 오펜하이머도 워낙 화제작이니까. 엄청난 화제작이죠. 이 작품도 뭐, 그러니까 특히 이 작품은 미국에서 지금 바비랑 오펜하이머 두 편이 둘 다 뭐 지금 거의 신드롬 수준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야, 오펜하이머가 되게 그렇게 대중적인 작품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또 이런 걸 또 좋아하나 보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지금 바비도 그렇고 오펜하이머도, 물론 오펜하이머는 인기 많은데 인터스텔라 정도나 뭐 인셉션이나 이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오히려 덩케르크의 그 흥행 패턴이랑 오히려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얘기도 그래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오펜하이머 얘기도. 오펜하이머는 뭐 저희가 무한도전에서 하하씨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먼 이름으로만 접했었죠. 사실 오펜하이머의 삶을 조명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게 그 원작 제목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인데, 저는 진짜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진짜 좀 더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는 존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긴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상관은 있지만.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도 뭐 간접적으로는 어쩌면 직접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인물이면 분명합니다만 사실 그동안 대중적으로 조명은 안 됐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사실 일단 흥행이 좀 된 것 같고. 맞아요.
요새는 이제 영화에 대한 예고편이나 감독이나 뭐 배우의 브랜딩도 있겠지만 그 매체가 얼마나 중요할까? 왜냐하면 저는 그 알쓸 별잡 요번에 하는 그 시즌에서 네. 오펜하이머를 엄청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번 했어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또 인터뷰를 그들과 같이 하는 네. 시간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개봉 즈음에서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걸 보시고는 저 오펜하이머를 보러 가야겠다. 보시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랑 같이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그날 극장 갔었던 에피소드도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도착을 해서 보니까 영화관이 냉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이 8월 중순이었는데 제일 더울 때 오펜하이머 개봉한 날이 8월 15일인가 뭐 맞아요. 14일인가 뭐 그때쯤인데 제가 개봉날 갔거든요. 와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냉방이 안 된 채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저야 뭐 다시 어떻게 보면 되는데 네네네. 이게 낮 시간에 제가 일부러 저희 어머니랑 시간 되는 날을 맞췄거든요. 근데 뭐 보시고 싶다고 하는데 다시 또 그렇지. 연세 있으신 분을 근데 보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다소 좀 힘들게 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영화가 덥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더 덥더라고요. 뜨겁게 정말. 그죠? 굉장히 영화가 더웠고 더운 영화다. 상당히 진지한 드라마였구나. 저는 약간 그 과학적인 이야기가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이건 거의 뭐 드라마의 그 어떤 인물의 정치적 환경이나 그 처세나 그 청문회 가는 과정 그걸 이제 논란 특유의 또 그 장난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에 이제 교차 편집하는 요런 걸 통해서 저는 꽤 잘 만든 영화지만 흥행하기가 되게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개봉 속도만큼 가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개봉 때의 화제만큼 왜냐면 영화가 사실 별로 재미는 없어요. 저는 오락적으로도 재미는 없었고 그리고 전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맞아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신드롬 수준으로 좋아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는 좀 콘크리트 유토피아와는 좀 다른 어떤 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비슷한데 다시 보는 데는 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호흡이 좀 필요하고 오히려 그 책을 더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원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그 미국에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맥스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아이맥스로 촬영이 돼서 이제 영화를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 아이맥스로 보셨죠? 아니 제가 그 보려고 아이맥스 그 용산 아이맥스 티켓을 정말 어렵게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끝에 자리 말고 그래도 좀 가운데서 보려면 자리, 용암액 보려면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어렵게 구했는데 결국에는 못 봤어요. 거기서. 왜? 다른 일정 때문에 다시 날 좀 됐구나. 그날 가야 되는 다른 일정이 생겨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걸 취소하고 그냥 일반관에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이 잘려요. 그 일반관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맥스 그 비율로 촬영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잘린 건 좀 아쉬웠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꼭 뭐 반드시 아이맥스에서 봐야 되나? 막 저도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엄청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물론 이제 실험하는 장면 중간에 있기는 한데 상당히 저는 오히려 제 예상과는 달리 대화가 되게 많고 일단 매우 사색적인 구석마저 있는 작품이다. 매우 사색적인 영화죠.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당연히 추천드릴 수 있고 한데 이제 재미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저도 의견이고요. 이건 크리스토퍼 놀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관객을 흥행몰이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다크나이트들을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얘기네요. 배트맨의 경우도 그러니까 배트맨이라고 하는 히어로 캐릭터를 이제 놀란은 다크나이트로 이렇게 재정의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둠의 기사인 거죠. 덩케르크도 전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그 전쟁에서 싸웠었던 그 숨어있는 영웅들에 대한 뭐 이야기였다라고 볼 수 있다면 요 오펜하이머의 경우에도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 어떤 핍박받는 어둠의 리더의 느낌으로 그 오펜하이머를 좀 조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놀란 영화에서 그 캐스팅되고 있는 배우가 킬리언 머피라고 하는 이번 그 굉장히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연기 잘하시는 그 배우가 크리스토퍼 놀란의 페르소나로 계속 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고요. 개인적으로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웠는데 네.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이제 미국이랑 소련이랑 이제 사상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게 된 상황 속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끝나고 나서부터는 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 어떤 색출 작업들이 시작되는 네. 그 원저리의 얘기고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 경계에서 주변에 이제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본인도 좀 의심을 받은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개발한 이 원자폭탄이 결국에는 뭐 냉전의 시발점이 됐다는 측면에서 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상당히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던지고 있는 영화인데 제가 만약에 당대의 그 시대를 함께 그 호흡하는 상황이었다면 나 같았어도 약간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주변에 워낙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메카시즘의 시대였었는데 그쵸. 실제로 또 소련 간첩으로 드러난 사람들도 또 있고 그렇죠, 뭐 억울하게 또 물론 누명 쓴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정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이지 않았나 생각들을 하면서 이 영화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조지프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것도 생각나세요? 화면의 색깔을 통해서 어떤 시차를 구분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 그 어떤 논란의 의도와는 별개로 영화가 말하는 게 오펜하이머라는 인간 한 명에게 국한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제 거기 나름대로 어떤 이념화돼 있는 카테고리가 다 있잖아요. 그 판단이 이미 끝나 있는데 이걸 이제 약간 최대한 흑과 백으로 보는 것보다 이왕이면 총천연색으로 보기를 바라는 게 논란의 마음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뭐 원우 씨랑 좀 비슷한 게 우리가 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이 없거든요. 그쵸. 그 시대에서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그걸 다 판단할 수 있는 지적 그 기준이 있겠습니까? 정보도 없고. 예, 정보도 없고 그 안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 시류에 편승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걸 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나마 약간의 노력일 뿐이지. 그쵸. 그것을 또 자신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다만 그래서 조금 여지를 좀 둘 수 있는 게 삶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쉽게 답을 내리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답을 내리지만 저보다 더 빨리 내리시는 분들을 보면 그 안에서 또 제가 약간의 답답함과 조급함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게 어떻게 다다를 수 있는 걸까에 대한 좀 그런 뭐 일종의 답 없는 사색을 한번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까 관점 얘기를 하신 게 저도 너무 그 딱 단어가 다가오는데 이게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게 보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네. 미국 사람이 다르고 러시아 사람이 다르고 일본 사람이 다르고 일본은 이 영화가 사실 좀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본인들한테는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내용이긴 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볼 때 또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원포를 어디에 떨어뜨릴 거냐. 뭐 원래 교토가 뭐 고려가 되다가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온 데라서 거긴 안 돼요라고 해서 제외된 그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일각에서 이렇게 뭐 요새 또 워낙 한국 일본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제가 뭐 그런 페이스북 그 타임라인에서 막 이런 표현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때 도쿄에다가 떨어뜨렸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지금 워낙 또 사이가 안 좋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쵸.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떨어졌을 때 사실은 일본인만큼이나 저는 많이 죽은 게 조선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럼요. 그 다음으로 많이 죽은 게 조선인이죠. 그게 사실은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일단은 너무나 분하고 싫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냥 일본인으로 집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 일본에다가 원폭을 떨어뜨린 게 사실은 우리의 또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원통하지만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통쾌하게만 바라볼 수는 절대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단 들었고, 두 번째로 하나 재밌는 건 전 트루먼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좀 재밌었죠. 트루먼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막 좋게만 볼 수 없는 인물로 좀 이렇게 그려져요. 그 오펜하이머를 이렇게 면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했었던 말이라고 하죠. 네, 실제로 했었던 말이라고 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말을. 저런 애들 저렇게 징징거리는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마. 이런 그런 캐릭터였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인으로 보면은 되게 호감이 안 가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에서 입장에서 이게 또 한번 바라보자 이거죠. 이 그렇죠. 트루먼 대통령을. 근데 그러면 또 미워할 수만은 없어요. 트루먼 대통령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면 굉장히 꼬장꼬장한 사람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6.25에 참전할 수 있도록 결정한 거거든요. 그때 미군은 제가 알기로는 참전 안 해도 그만인데 뭐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고 6.25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쟁이 이제 북한이 일으킨 전쟁인데 그 소련의 어떤 대리전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한 거는 사실 트루먼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6.25 전쟁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50년도에 일어났었던 굉장히 큰 또 에피소드랄까 사건 중에 하나가 흥남철수 사건인데 이제 50년도 말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쵸. 피난민들을 그 배에다 전부 다 꾸역꾸역 싣고 이제 남한으로 오게 되는 그 결정도 트루먼 대통령이 했던 걸로 역사에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 되시는 인물 부신께서도 거기 계셨어요. 역사라는 게 참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신기해요.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트루먼 대통령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도 되게 이 영화를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작업들도 재밌지 않을까.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트루먼이 옹호받는 엄청 인기 많은 대통령은 아닌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또 신기한 건 미국이 그 다음부터 이제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로 행동을 하면서 뭐 전 세계의 모든 전쟁에 다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미국의 행보를 보면 한 100년 돌아봤을 때 그거 성공해서 제대로 이식시킨 게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나머지 모든 전쟁 다 실패한 거 아니냐.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회의주의가 이제 팽배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뭐 중동에서도 발을 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또 그런 거 보면 참 역사라는 게 어떤 한편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한국의 경우에는 뭐가 어쩌고 뭐가 어째도 뭐 좀 덕을 많이 본 건 사실이고 덕을 많이 본 건 사실이고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 50년대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그 6.25 전쟁 때 미국의 원조가 있었고 세계 각국의 도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친미가 또 득세를 하다가 80년대 엄청난 반미가 또 있다가 또 최근엔 또 약간 다시 또 친미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또. 시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한 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호우 시절이 저희가 조금 연령대가 있으니까 조금 젊은 분들이 들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관점도 있다 정도로 좀 이렇게 뭔가 귀띔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의견들을 좀 받고 싶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역사 얘기도 하고 관점 얘기도 한번 나눠봤는데요. 저희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영화 얘기 이외에 또 이슈 얘기가 워낙 많아서 이거 조금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약간 이 오펜하이머랑 또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요즘 뭐 이슈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우 시절